왜 안 먹겠다는 거야? 나는 기왕 싸울 거라면 폭발하듯 싸우고 싶었다. 취하기 싫어. 뭔가를 박살내버리고 싶었다. 누가 취하도록 먹으래? 적당히 먹으랬지. 나는 그 적당히라는 말과 어쩐지 친해지지가 않았어. 그게 내 한계였어.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그에게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택시. 강연화. 차 안에서 기다린 지 20분이 지났다. 손님이 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차창 너머로 손님을 기다리며 서성대는 운전기사들을 내다본다. 다들 한데 모여 있으니 어떤 사람이 내가 탄 차를 운전할 사람인지 알 수 없다. 10분이면 손님이 탈 거라며 잠시만 기다리라던 운전기사는 여태 나타나지 않는다. 땅딸막하게 보이는 저 남자가 차 주인인 것도 같은데 불빛에 어리는 명암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없다. 한 남자가 택시비를 깎으려고 횡설수설한다. 목숨 걸고 운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운전기사의 말에 남자가 투덜거린다. 나도 목숨 걸고 타요. 남자와 운전기사가 실랑이를 벌인다. 내가 대신 택시비를 내주고 싶은 생각도 든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떠날 것도 아니다. 4사람이 모여야 떠나는데 차 안에는 지금 나 혼자뿐이다. 4사람분의 택시비를 내가 다 낸다면 당장 차가 떠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는 들지 않는다. 남자가 운전기사를 뒤로 하고 걷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다. 이윽고 내가 앉아있는 앞좌석에 문을 연다. 뒷좌석에 타세요. 나는 남자에게 말한다. 남자가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구겨진 와이셔츠 위에 느슨하게 매달린 넥타이가 내 눈앞에서 흔들거린다. 남자가 몸을 기울여 내가 앉아있는 좌석의 등받이를 짚는다. 남자의 더벅머리가 내 얼굴에 닿을 듯하다. 술래가 풍긴다. 남자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읊조린다. 너만 여자냐? 발에 차이는 게 여자야. 떠난다고 내가 붙잡을 줄 알았지? 어림없는 소리. 내가 울며 불며 매달릴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행복하시오. 그러고는 허리를 고추 세우는가 싶더니 차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린다. 남자의 허리에서 삐져나온 흰 와이셔츠 자락이 바람에 벌락인다. 남자가 앞차에 오른다. 곧이어 앞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한다. 아저씨,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나는 차창을 내리고 운전기사들을 향해 외친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제 떠날 거예요? 쓸데없이 목청을 돋운다. 담뱃불을 붙이려던 운전기사가 총알택시 처음 타보냐는 표정으로 나를 돌아본다. 라이터불에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진다. 언젠가 보았던 얼굴처럼 낯설지 않다. 누군가 차문을 똑똑 두드린다. 이번에는 정수리가 훌떡 벗겨진 남자다. 나하고 술 한잔 어때요? 대머리가 묻는다. 대머리는 대답도 듣지 않고 비틀비틀 걸어간다. 지금 가실 분, 한 분 타시면 곧바로 떠나요. 호객하는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남은 자리는 뒷좌석일 게 분명하다. 나는 뒷좌석에는 절대 타지 않는다. 누군가 앞에 타고 있으면 다른 차를 찾아간다.
빈 차는 얼마든지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골라 탈 수 있다. 속도를 느끼려면 시야가 확 트인 앞좌석이 안성맞춤이다. 때로 치근대는 운전기사를 만나면 속도감이 배가 된다. 운전기사가 나를 흘끼때는 그 몇 초의 순간에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스릴감. 속도를 낼 때는 핸들을 살짝만 틀어도 그대로 가버리는 거죠. 운전기사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운전기사는 끈질기게 짓거린다. 150이면 커브 돌기 위험한 속도다. 그렇지만 내 운전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안심하라. 하루에 12번씩 손님을 실어 나르려면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도로 사정을 꿰고 있어야 한다. 요 앞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 차선에 걸쳐주고, 그러면서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내 몸이 옆으로 쏠린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타면 속도감이 끝내주죠. 비가 차창을 때려주고 바람에 눈이 날리는 게 보이니까요. 집이 어디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결혼했어요? 그러고는 은근슬쩍 말한다. 분위기 좋은 곳에 들어가자고.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1시간만, 아니 30분이라도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 어디론가 자꾸 들어가려는 남자나 나처럼 자꾸 밖으로 나오려는 여자나 다들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에 내 입술 사이로 가벼운 한숨이 흘러나온다. 밤이 되면 내 가슴은 이상야릇한 떨림으로 일렁거리기 시작한다. 더 이상 텔레비전에도 설거지에도 남편과의 대화에도 몰두하지 못하고 눈길이 자꾸 밖으로 간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나가지 말자. 나가야 한다. 두 마음이 싸운다. 밤이 깊어질수록 싸우는 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디론가 쌩쌩 달려가는 택시들의 물결이 글자를 지운다. 요즘 들어 이 망할 놈의 택시를 자주 타고 있다. 몇 번 타다 보니 상습적이 되었다고나 할까. 이러다가 날마다 이 차를 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루라도 이 차를 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직접 차를 몰겠다고 나서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중얼대다가 고개를 흔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운전을 배울 마음이 전혀 없다. 운전을 배우게 되면 나는 분명 어느 밤길을 불빛에 도취된 채 과속으로 달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릴 것만 같다. 나는 늘 그런 예감 속에서 살았다. 내가 죽으면 뇌를 병원에 기증해서 어떤 구조로 생겨먹었는지 알아보라고 해봐. 정신분석에 훌륭한 자료가 될 거라고. 그렇다고 내가 하고 살았던 생각까지 알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것은 알 필요도 없을까? 듣고 있는 거야?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을 돌아보았더니 그는 무협지를 보느라 넋을 잃고 있었다. 카드 회사에 다니는 남편은 퇴근길에 만화방에 들러 무협지를 빌려온다. 하루라도 무협지를 보지 않으면 온몸이 쑤신다고 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목소리와 상대해서 TV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조차 듣기 싫다고 했다. 무협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 우선 무술에 입문한다. 그 다음 무술을 익힌다. 익힌 바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한다. 마음에 들어. 재밌어. 나도 나중에 무협지 쓸 거야. 사람이 꿈을 갖고 살아야지.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무협지 하면 윽, 퍽, 쿵, 억 하는 의성어만 떠오를 뿐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서로의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도록 고요하기 짝이 없는 단칸방에서 남편이 빌려온 무협지를 사이좋은 부부처럼 나누어 봤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아쉽게도 나는 무협지에 흥미가 없었다. 그가 무협지를 보면 나는 밖으로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들어가곤 했다. 그러다가 큰 길로 나오게 되었다. 한 번은 버스 종점까지 걸어갔다가 막차가 끊겨서 택시를 타게 되었다. 강변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빛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다. 한 번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이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요 앞 큰 길에서 잠깐 바람 쐬고 왔어. 잠이 안 와서. 무협지 안 보네? 하고 나는 얼버무렸다. 이제 무협지 안 봐? 나는 다시 물었다. 골치 아플 때는 코미디가 최고야. 그냥 웃고 치워버리는 거지. 그의 말에 나는 이제 택시 타긴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코미디를 보고 있었다. 코미디 다음은 뭘까?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다. 무협지를 보기 전 그는 영어 공부를 한다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하잖아. 그걸로 생활이 돼야 말이지. 기본 영어만 익히면 그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미국 가서 살 거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 영어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와도 이 나라에서는 밥 먹고 살 거니까. 곧 떠날 것처럼 수선을 피우더니 내가 마음의 준비를 끝내기도 전에 영어 공부를 그만두었다. 영어 공부가 카드 회사 다니기보다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 나도 돈 벌겠다고 했더니 그는 능력 없으니까 아이는 갖지 말자고 했다. 무조건 낳아서 기른다? 그건 죄악이야. 그리고 넌 꼼짝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너 하나쯤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캐캐묵은 말을 하던 그는 내가 늦게 들어온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까.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굴면 굴수록 나는 그가 나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곤 했다. 그는 왜 모른 체 하는 걸까? 그렇다고 괜히 나왔다고 후회하지 말자. 오늘 나왔으니 내일도 나올 거라고 예측도 하지 말자. 내일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나오게 되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게 되면 안 나오면 된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가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어렸을 때 나는 달리는 택시에 뛰어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나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던 기억이 난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날이 갈수록 그 감정은 점점 심하게 내 가슴을 후볐다. 어느 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가는 택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길가에 서서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만치 차가 오는 게 보이고 점점 가까워지자 가슴이 뛰어서 차마 뛰어들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뛰어들어야지 하고 망설이는 사이 택시는 또 지나가 버렸다. 학교에서 집에 오는 내내 손에 땀을 주며 그런 짓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내가 커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나는 몇 번인가 택시에 치여 죽을 뻔했다. 어느 때는 택시가 질주하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다. 언젠가는
택시가 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 적도 있었다. 내가 한 발만 더 걸었으면 죽었을 게 뻔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택시 안에 앉아 있다. 차 안은 캄캄하다. 나는 눈을 감는다. 무엇이 불안한가 말해보세요. 내가 두 개의 눈이 나타나는 꿈을 꾼다고 하자 의사가 그렇게 물었다. 제가 불안해서 그런 꿈을 꾸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졸음이 와도 자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눈꺼풀을 잡고 있어요. 또 그 꿈을 꿀까 봐서요. 내 말에 의사가 빙긋이 웃었다. 그렇게 억지로 잠을 안 자려고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 살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건 다 때가 되면 사라지니까요. 그러면서 의사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가 동작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꿈을 꾸고 난 뒤 가슴이 옥죄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나도 그걸 원하고 있다. 꿈에 두 개의 눈이 나타난다. 세상에 그렇게 흉측한 눈은 없다. 그것은 눈이 아닌 것도 같다. 시커먼 구덩이 모양을 하고 있다. 두 개의 눈인지 구덩이인지 어둠인지 모를 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소용돌이친다. 시커먼 구덩이를 벌려 나를 삼켜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남편은 알아듣지 못했다. 악몽 안 꿔봤어? 남편에게 물었다. 꿔봤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키 크려고 꾼다며? 남편의 말에 나는 몹시 실망했다. 그 뒤 나는 꿈을 꾸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늘 쓰던 모자를 안 쓰고 나와서 불안한가. 밖에 나올 때 쓰기 쉽도록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는데 서둘러 나오느라 잊고 말았다. 모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조급해서 불안한지도 모른다. 시계를 본다. 지금은 새벽 1시. 날이 새기까지는 4~5시간이나 남아있다. 그동안 나는 시속 190에 육박하는 속도를 즐길 수 있다. 그러고는 무사히 집에 돌아가는 것이다. 열쇠를 꽂기 전 대문에 귀를 대고 문 안의 고요를 확인하는 기분은 그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것만큼 아슬아슬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는다. 찰칵하고 열쇠가 맞아떨어질 때의 소리가 총소리를 들었던 밤을 상기시킨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읽던 밤, 대문을 향해 발사되던 총소리, 밤 깊은 도시를 휘황하게 비추는 불빛바다, 급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수상쩍은 사람의 그림자. 그 사람에게는 얼굴이 없었다. 그 부분을 조마조마하며 읽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대문 밖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도 전에 신문 배달부가 왔다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문 뭉치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총소리로 듣다니. 낮이라면 그런 착각이 가능했을까? 지금은 새벽 1시. 말 그대로 불야성이 축제를 벌이듯 어디론가 쌩쌩 달려가는 택시들의 물결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40분을 기다려도 사람 하나 타지 않는다. 모두 어디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을까? 차들만 도로가에 서 있다. 차창은 짙게 썬팅되어 있다. 창밖에서 이마를 대고 들여다보아도 아니 보이지 않을 듯하다. 시커먼 차창을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만 같다. 차창 밖은 차 안보다 안전해 보인다. 인도에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와 취객들,
불 꺼진 상가와 광고판에 붉고 푸른 불빛. 운전기사들이 편의점 앞에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팔짱을 낀 채 어슬렁거린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운전기사에게 묻는다. 토요일이니까요. 그것도 모르냐는 표정이다. 토요일 밤에는 여유가 있잖아요. 한 잔 먹고 집에 안 들어가기도 할 거고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일 회사 안 가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운전기사는 당당하다. 나는 인정해야 한다. 택시가 떠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나는 도로 한복판으로 눈길을 돌린다. 택시들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다. 차 안에 가득 찬 방향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차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 시야를 가린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차고 축축한 공기에 돼지국밥 냄새가 섞여 있다. 몇몇 사람들이 포장마차 앞에 서서 소주를 먹고 있는 게 보인다. 한 여자가 가로수 둥치 아래 토사물을 질펀하게 쏟는다. 여자의 등 뒤로 모텔, 나이트클럽, 노래방의 간판들이 번쩍거린다. 번쩍, 번쩍. 불빛이 전멸한다. 하늘에 띄엄띄엄 떠있는 별빛마저 네온사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불빛이 주르르 흘러내리다가 위로 솟구친다. 이내 잦아들며 가물거린다. 불티 같은 빛들이 점점 부풀어 오른다. 불꽃을 톡톡 터뜨리며 글자를 새긴다. 파라다이스. 어둠이 내리면 나는 자꾸 밖으로만 향하는 내 시선을 막기 위해 커튼을 닫아버린다.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도 하고 TV도 보고 비디오를 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슈퍼를 갈 때는 택시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파트 정문과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걷는다. 택시를 보게 되면 무작정 잡아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 때문이다. 약국을 지나칠 때는 수면제를 사서 남편에게 먹이고 싶다고 생각한다. 음료수에 타먹이면 금방 잠들 수 있을 텐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나 한 번도 사지는 않았다. 음료수를 사고 약국 앞에서 서성거리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하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걷는 길은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요즘은 밤늦도록 불 켜진 곳이 많아서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런데도 캄캄하게 보일 때가 있다. 달이 뜨는 날도 캄캄하고 대낮인데도 밤처럼 느껴진다. 주변을 살펴보면 고양이들이 눈에 띈다. 낮에도 살찐 고양이들이 풀밭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해바라기를 한다.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는 달라진다. 밤에는 무조건 도망간다. 밤에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놈들을 보면 대부분 어린 고양이들이나 등이 휘어지도록 빼빼 마른 놈들이다. 어리고 마른 놈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살찐 고양이들은 아파트 지하실에서 쥐들을 잡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라서 등뼈가 불룩 튀어나오고 등가죽에 배가 붙어있는 것들이 쓰레기 봉투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내 발소리에 놀라 황급히 차 밑으로 숨어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언짢아진다. 이리 나와, 괜찮아 하고 말하고 싶어진다. 음식물 분리수거 통에 음식 찌꺼기를 따로 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뒤져봤자 먹을 것도 없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불현듯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고양이들을 다 물살시킬 수 없겠냐고 항의하고 싶어진다.
발정난 고양이 울음소리는 얼마나 듣기 싫은가. 그것들은 왜 그런 징그러운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발정이 났다는 걸 온 동네방네 알리는가. 세상에 왜 그런 흉측한 소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고양이들은 이상하다. 낮에는 잠잠하다가 어두워지면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나는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진다. 아파트 지하에 수많은 고양이들이 모여 교미하는 모습이 떠올라 침을 퇴 뱉어버린다. 차들이 주차된 곳을 지나치려는데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찐 고양이가 허리를 쭉 편 채 서 있고 2미터쯤 떨어진 곳에 털 빠지고 비쩍 마른 고양이가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 털끝 하나라도 움직이면 당장 처치해버릴 것처럼 살찐 고양이가 등을 고추 세우고 마른 고양이를 굽어보고 서 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털 빠지고 마른 고양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느릿느릿 일어나서 한 발을 뒤로 빼고 또 한 발을 빼낸다. 한 발 또 한 발 뒷걸음질 치는 동작이 너무 느려서 1시간도 더 지나간 것 같다.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면 살찐 고양이가 모른다고 생각할까. 마치 그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내 모습과도 흡사하다. 필사의 탈출을 감행 중인 마른 고양이. 그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보는 살찐 고양이. 무슨 생각이 든 것일까? 갑자기 돌아서서 모른 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살찐 고양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모습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늠름하기까지 하다. 아닌 게 아니라 호랑이가 고양이과라지. 고양이가 호랑이과가 아니고. 언젠가 그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라 나는 픽 웃어버렸다. 그는 자고 있다가도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면 갑자기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호흡을 뚝 멈춰버린다. 순간 나는 밖으로 나가려던 것을 멈추고 목이 말라 일어난 사람처럼 일부러 꿀꺽꿀꺽 소리내서 물을 마신다. 긴장을 해서인지 물이 많이 먹힌다. 물을 마시면서 그의 숨소리에 귀 기울인다. 잠시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려도 그가 내 쪽을 보고 누워있으면 나는 안심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가 실눈을 뜨고 코 고는 소리를 내면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다. 그가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면 나는 발 뒤꿈치를 들고 현관문을 향해 살금살금 걷는다. 장난치듯 그가 잠꼬대를 한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선다. 이내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서 밸브가 잠겼나 확인하는 척한다. 그가 다시 코를 골면 나도 다시 걷는다. 방에서 현관문까지 몇 걸음도 안 되는 거리가 십리길처럼 멀기만 하다. 이렇게까지 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나. 자존심이 상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현관문을 살그머니 열고 나온다. 비상구의 초록색 불빛에 의지해서 더듬더듬 계단을 내려온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이 구덩이 속으로 빠지는 것 같다.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베란다 쪽과 반대 통로로 나온다. 혹시라도 그가 깨어 베란다 창문으로 내다볼까 봐. 고개를 들고 위를 올려다본다. 어두컴컴한 복도 난간에서 빨간 담뱃불을 얼핏 본 듯도 하다. 나는 큰 길을 향해 뛰었다. 등 뒤에서 그가 내 어깨를 움켜줄 것 같다.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는 순간
너는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다. 나는 주문을 외며 큰 길로 나간다. 도로에는 어김없이 택시가 있다. 나는 택시에 올라탄 뒤 행선지를 말한다. 영등포역이요. 그곳에 가면 총알택시 탈 수 있죠? 알면서도 묻는다. 어딘가를 향해 바삐 가는 사람처럼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면서. 혹은 갑자기 누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영안실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어두운 표정을 짓고서. 택시가 떠나지 않아서 늙어버릴 것 같다. 차 안에는 아직도 나 혼자뿐이다. 아직도라니. 이제 1시를 넘겼는데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오늘만 차를 타고 말 것도 아닌데 세상에 차가 어디로 다 가버려서 내가 탈 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날이 새서 집으로 돌아가기 곤란해지는 것도 아닌데 서두른다고 손님이 타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친다고 차가 떠나는 것도 아니다. 내 사람이 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차가 떠날 것이다. 나는 느긋하게 아주 느긋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택시가 전 속력을 다해 달리기 전 이렇게 홀로 앉아 손님이 1명, 2명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탈까? 손님은 대부분 남자들이다. 어쩌다가 나를 아른 채 하는 남자도 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어디서 봤더라? 나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남자도 있다. 아가씨인가 아줌마인가? 이 야심한 시간에 하며 나를 위아래로 흘겨보아도 이렇게 늦게 다니면 집에서 걱정하지 않나요? 밤일 나가시나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나는 무조건 용서하자는 주의다. 그들이 내 뺨을 때린다 해도 용서할 수 있다. 총알 택시를 처음으로 타게 되었던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이 무척 넓어진 것 같다. 그날 나는 차 안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순간 나는 다 알아버렸다. 그건 여자의 본능이다. 이런 일이 처음이더라도 다 할 수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택시는 불빛이 휘황하게 밝혀진 도로를 삽시에 밀어내며 어둠 속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드르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우웅 하는 소리를 내며 차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이내 아래로 푹 가라앉았다가 튕겨져 나갈 것처럼 솟아올랐다.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쏠렸다. 나는 앞좌석의 등받이를 2 손으로 힘껏 잡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차의 속도에 밀리듯이 가로등이 천천히 물러났다. 차가 급커브를 돌았다. 불빛이 허공에 걸려 있었다. 허공을 가르며 차가 달렸다. 불빛이 흩어졌다 모아졌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캄캄한 바닷속에 빛의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았다. 안개에 쌓여 뿌옇게 보였다. 길 위인지 바닷속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190을 가리키고 있는 속도계를 보지 않았다면 차가 그렇게까지 빨리 달리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아팠다. 창문을 열고 싶었으나 열리지 않았다. 달리는 차 안에서는 뛰어내릴 수 없지.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없어. 중얼거리는 사이
택시는 나지막한 산길로 접어들더니 불빛이 반짝이는 모텔 앞에서 멈추었다. 저놈이 이제 저곳으로 끌고 가서 나를 잡아먹을 거야. 내 생각과는 달리 놈은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순식간에 일을 해치워 버렸다. 왜 브래지어를 풀어놨어? 나를 안기 전 남자가 말했다. 나는 입이 얼어붙어 버렸다. 무서워서였다. 내가 언제 브래지어를 풀었을까? 가슴이 답답하면 브래지어 고리를 풀어놓곤 했었다. 그러나 밖에 나와서는 처음이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나를 날라리로 보겠지. 브래지어를 풀어놓고 공포에 떤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 브래지어를 풀어놓고 무서워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 믿지도 않겠지. 그러는 사이 남자가 이를 해치웠다. 그렇게 떨지 마. 마음 아프잖아. 남자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순간 약간의 쾌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차는 왔던 길로 돌아갔다. 너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완전히 망했잖아. 술 먹고 아무한테나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하지 마. 진짜 나쁜 놈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 너 오늘 운수 대통한 줄이나 알고 빨랑 집에 들어가. 운전기사가 나를 내려주며 말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내가 드라이브를 시켜달라고 했다고. 내가? 새빨간 거짓말이야. 나는 나를 위로했다. 늦은 밤 영등포역 앞에는 택시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대는 사람들이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불빛에 도취이 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던 게 기억났다. 그러고는 모든 기억이 가위로 오려져 나갔다.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떠벌릴 이야기가 아니라서 의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2개의 눈에 대해서만 말했다.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2개의 눈은 남편이 빌려온 공포 비디오에서 보았던 장면 같기도 했다. 겁탈당하는 여자의 벌어질 것 같은 눈이 화면 가득 들어차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의 눈을 쳐다보던 남자의 눈인지도 모르겠다. 그 장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편의 눈인지도 모르겠다. 공포에 질려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쳐다보던 내 눈이었을까? 넌 겁이 없어? 그가 툭 내뱉듯이 말해도 나는 꼼짝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와 연애할 때처럼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품을 파고들지 않았다. 이제 나는 무서워도 무섭다고 그에게 말하지 않는다. 무섭다고 말하면 더 무섭기 때문이다. 차라리 혼자 속으로만 무섭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덜 무섭다. 뭐든 발설하고 나면 상태가 심해진다. 내 꿈이 그 지경까지 치달은 것도 그에게 말하고 붙어다. 그 꿈은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눈을 감으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눈앞에 닥치는 2개의 동그란 물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동그란 것들. 그 안은 눈이 멀어버릴 만큼 검은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 치다가 한순간에 딱딱하게 굳어 번들거린다. 때로 세포 분열을 하는 생물체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 꿈틀대다가 갑자기 뭉쳐지며 바퀴처럼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게 대체 뭘까? 소리만 지르면 꿈에서 깰 수 있다. 소리는 쉽게 나와주지 않는다. 다행히 바로 옆에 남편이 있다. 나는 그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는 그를 향해 소리 지른다. 나를 깨워줘. 제발 나 좀 도와줘. 안간힘을 써보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꿈을 꾸고 나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뱉는다.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적으로 헤아리며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가슴이 답답하다. 가끔 의사가 가르쳐준 요가를 떠올린다. 바닥에 반드시 누워 천장을 똑바로 보세요. 그런 다음 온몸에 힘을 빼세요. 그런 다음 왼쪽 발을 들어올려 털면서 나는 죽었다 하고 소리내서 말하세요. 그 다음 오른쪽 발을 들어올려 똑같이 합니다.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의 순서로 반복하세요. 나는 요가는 하지 않고 그 주문같이 들리던 말만 따라해본다. 시장을 가다가 청소를 하다가 밥을 차리다가 갑자기 그 주문이 떠오르면 혼자 중얼거린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다 보면 그 의사를 다시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막상 가려고 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병원에서 타온 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 처음 하루는 무심코 먹어서인지 잠을 잘 잔다. 그 다음 날은 이걸 먹고도 꿈꾸면 어쩌지 해서인지 어김없이 두 개의 눈이 나타난다. 이제 나는 꿈을 꾸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실컷 놀다 가라고 내버려 둔다. 그날 밤 집에 갔을 때 남편은 자고 있었다. 밤늦도록 오지 않는 나를 기다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행여올까 현관문을 열어 내다보고 복도를 서성대는 그의 모습을 상상했던 나는 왠지 허탈해졌다. 나는 곧 잠들었고 꿈을 꾸었다. 현실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는 반대로 꿈속의 차는 손에 잡힐 듯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죽으면 안 되는데. 허우적대다가 깨어났다. 다음 날 그와 나는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 왜 안 먹겠다는 거야? 그가 말했다. 취하기 싫어. 내가 대꾸했다. 누가 취하도록 먹으래? 적당히 먹으랬지. 그의 말이 짜증스럽게 들려왔다. 그가 좋아하는 적당히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가 사온 맥주캔을 앞에 두고 먹어 안 먹어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기왕 싸울 거라면 폭발하듯 싸우고 싶었다. 뭔가를 박살내버리고 싶었다. 나는 적당히 마실 거라면 아예 한 방울도 먹고 싶지 않아. 예전부터 늘 느껴왔던 것인데 나는 그 적당히라는 말과 어쩐지 친해지지가 않았어. 그게 내 한계였어. 나는 적당히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하고 자살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난 운전을 배우지 않아. 운전을 배우게 되면 나는 분명히 과속으로 달리다가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말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그에게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악몽이 뭔지도 모르는 남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악몽이 뭔지도 모르는 남자랑 살고 있다니. 나는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꿀꺽 삼켰다. 적당히 취한 그가 침대 위에 누운 채 불을 껐다. 자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남편은 자고 있을까? 아무도 없는 집에 울리고 있을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잠꼬대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두컴컴한 방에 퍼지는 알 수 없는 소리들. 누군가와 싸우고 욕하는 소리들. 회사에서 못한 말을 꿈속에서 하고 있을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악몽을 꾸고 있을까? 골치 아플 때는 코미디가 최고야. 그냥 웃고 지워버리는 거야. 그의 말과는 달리
코미디를 보며 웃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혹시라도 내가 나가는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모른 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설사 그가 알고 있더라도 나는 겁날 것도 없다. 낮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다가 남편이 오면 함께 밥 먹고, 남편이 자자고 하면 함께 자고, 남편이 잠든 시간에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정주부가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따질 것이다. 나름대로 무지 노력했다고. 어느 날 나는 문득 더 이상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실같이 선명한 꿈도 꾸게 될 것이다. 남편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누가 나를 불러낸 거지? 그때 운전기사가 차문을 연다. 지루하시죠? 음악 좀 틀겠습니다. 라디오를 틀자 노래가 흘러나온다. 창문을 닫으려는 운전기사를 불러 세운다. 아저씨, 돈 드릴 테니까 빨리 가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건다. 드디어 이륙할 준비를 마친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한다. 룸미러에 비친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나는 붉은 립스틱을 꺼내 천천히 바른다. 콤팩트로 양쪽 뺨을 가볍게 두드린다. 룸미러 안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불안해? 그런 거 없는데 자꾸만 눈이 따라오네요. 나는 혼자 중얼거린다. 차가 유흥가의 불빛 사이로 뛰어든다. 불빛이 나를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